네, 코리아파의 투자일기.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XRP 솔라나 이더를 던진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파 투자일기는 이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저는 자산 운용사도 아니고 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일기장처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광고 같은 거 빵프로입니다. 전혀 받지 않아요. 자, 먼저 이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하버드에서 자기네들이 그 이더리움 ETF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량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 뭐가 나왔냐? 골드만삭스가 XRP 및 솔라나 ETF를 청산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13F를 통해서 분기별로 얘네가 포지셔닝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포지셔닝이 공개가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다 손절 처리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ETF를 전량 청산을 했다. 예, 그래서 2025년도 그 4분기 때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 골드만은 한때 기관 최대 XRP ETF 보유자여가지고 이 얘기가 많았죠. 야, 골드만삭스가 XRP를 선택을 했으니까 결국에 XRP는 떡상을 할 거야. 결국에는 월스트리트가 XRP랑 같이 가게 돼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단 한 분기 만에 전액 다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 운용사 상품 모두 정리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론칭 직후에 진입을 했다가 즉시 이탈을 했다. 그래서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나도 역시 전량 청산을 해서 보유량이 제로다. 그래서 뭐 알트코인에 대한 실험이 과연 종료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얼만큼 던졌냐? 마이너스 70% 감축했습니다. 그래도 다 던지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70%로 해가지고 월스트리트가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는 내러티브가 지금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한 30%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감축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되죠. 자, 그래서 골드만이 결국에는 알트코인 3대장을 거의 다 정리를 한 거죠. XRP는 완전히 던져서 빵이 됐고, 솔라나도 빵이 됐고,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70%를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연초부터 강력하게 탈출을 경고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1월 2일, 3일, 4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XRP 전부 다 이제 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냐? 제가 던졌거든요. 예, 제가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왜 이렇게 경고를 하냐? 또 저를 믿고 제 얘기를 또 들은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지인이나 친구한테도 직접적으로 유선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던져라. 그래서 빨리 팔아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팔았으니까 여러분도 파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 말을 들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뭐 각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가 기존에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는 이 주장들 대표적인 게 톱니죠. 월스트리트는 이더리움이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떤 분은 야 피터 저 톱니가 거의 뭐 크립토 문맹에 가깝다. 뭔가 크립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 앤드류 캉인가?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의심을 해가지고 야 뭔가 이더리움 이상한데라고 하면서 저는 이더리움을 다 탈출하고 비트마인도 다 탈출했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더리움 70%를 팔아쳤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때문에 저희가 광분했었죠.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이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거의 뭐 90달러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오면 이더리움은 떡상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였죠. 예, 그래서 가장 큰 그 달러 디지털화의 수혜자가 이더리움이 될 거라는 논리가 굉장히 확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더리움을 막 공부한 다음에 제가 좌절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해도 이더리움 소각은 변화가 거의 없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네. 제가 이더리움을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더리움 기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할 때마다 이더리움을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더리움 환경, EVM 환경에서 발행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더리움을 보유하거나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수요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 다음에 소각이 어떻게 생겨요? 예, 이 거래가 계속 일어날 때 이더리움이 소각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뭐야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이 없네? 라는 생각에 저는 싹 다 팔아 제낀 거죠.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9월 달부터 이더리움에 대한 의심이 본격적으로 돼서 결국에는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달에 다 던졌죠. 10월 달에 이더리움하고 비트마인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도 30달러에서 35달러 사이에서 다 탈출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국내에서 최근에 또 이 권유자분께서 이 오 선생께서
오 작가가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을 이제 또 내셨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뭐 디파이가 이제 그 전통 금융을 다 엎어먹을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파월보다 더 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드만이 이제 이걸 팔면서 XRP 전량 다 팔고 솔라나 팔고 이더리움 청산하면서 뭘 샀냐 보니까 서클을 샀습니다. 서클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리퀴드도 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에 뭔가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갑자기 격하게 포지셔닝을 정리했을까? 사실 뭐 30%를 줄이거나 50%를 줄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XRP를 다 팔았죠. 그다음에 솔라나도 다 팔았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더리움도 70%를 줄였죠. 근데 캔톤은 왜 그랬을까? 골드만은 캔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이제 주장인 거죠. 제 주장.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은 캔톤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에셋 홀딩스의 시리즈 A 투자자가 골드만삭스죠. 네, 그래서 캔톤 네트워크를 구축한 디지털 에셋 홀딩스의 초기 투자자로서 골드만은 다음 판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부터 DDCC하고 지금 국채 토큰화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 3개월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10월 달부터 그 양이 이제 엄청나게 확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로드리지를 통한 레포 거래가 지금도 매일 3,500억 달러 이상이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거의 실적을 내는 유일한 RWA 플랫폼, 그게 저는 캔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캔톤 네트워크는 월스트리트가 12년 동안 직접 만들어온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옛날 그림입니다. 뭐 밸리데이터 550개로 돼 있는데 1000개가 넘어갔다가 좀 실적 안 되는 데를 다 쳐내가지고 지금 대략 한 800개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캔톤의 이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서클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뭐 여기 재단 들어가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캔톤 재단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네트워크를 직접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월스트리트가 직접 만든 네트워크가 캔톤 네트워크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떴는데 5월 23일 날 한국에서의 카카오뱅크와 교보가 캔톤의 밸리데이터로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교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가 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캔톤 네트워크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 뭐 캔톤이 뭐 기관들만 쓰는 거다, 이런 주장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뭐 기관용 은행입니까? 카카오뱅크가 가장 대중적이지 않아요? 여기가 무슨 산업은행입니까? 기관들하고 거래하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지극히 B2C 뱅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캔톤에 들어가 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 최초의 캔톤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영문으로도 내서 뭐 알라딘뿐만 아니라 아마존에도 등록이 돼 있는데, 자, 2026년도 저는 어떤 뷰냐? 알트코인이 대멸종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트코인은 다 벤처였고 실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누가 정리한다? 월스트리트의 네트워크인 캔톤이 정리할 거라는 게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그 유명한 권위자 오태민 선생은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아직도 이더리움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자, 두 미래 중에 어떤 게 실제로 우리의 미래가 될지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